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7월 학력평가 수학 나형의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맡은 정종영입니다. 나형에서 확률과 통계 단독적으로 출제된 문항은 6문항입니다. 제가 공통문항 설명드리면서 확률과 통계에서 너무 쉬운 문항들만 나오고 고난도 문항, 중킬러 문제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나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확률과 통계를 다 맞추어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학 나형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끝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아마 한 문제 틀렸다 혹은 다 맞췄다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풀어내지는 못했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거 보면요, 아 정말 간단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기출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법들을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하는 문제들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도요, 다음번에 같은 문항에 3개, 4개 출제될 거예요. 그때 그 문항들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수학 나형의 첫 번째 문항 9번부터 들어갑니다. 확률의 단순 계산 문제는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마 9월 모의평가 대수능에서도 출제화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서로 독립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독립인 두 사건에 대해서 확률의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보통 확률의 단순 계산들은 집합과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4개의 영역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적어내죠. 우리가 보통 집합에서 원소들을 적는 것처럼 각 영역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3가지 있거든요. 그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래.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역으로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의 발생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건부 확률로 적어볼까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은요 똑같아요. 조건부 확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없애버려요. 조건부 확률을 무시.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 조건부 확률 나오는 순간 짜잔 전부 다 오른쪽으로 고쳐서 사고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곱사건이에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원래는 A가 일어날 확률에 곱하는 거죠. 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근데 위에서 뭐래요? 조건부 확률 무시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언제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만. 세 번째는 이제 둘 사이의 관계인데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A와 B뿐만 아니라 A의 여사건과 B도 서로 독립이죠. A와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고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A, B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사건이 등장하더라도 곱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전부 다 간단하게 해결해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봤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래.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래.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간단하죠. 1 빼기 PA니까 1-3분의 1 해서 3분의 2인 건 압니다. 좌변이 3분의 2예요. 근데 우변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그릴까? 아니죠.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니까 바로 이거만 쓰면 되겠네. PA 곱하기 PB예요. 그치? 3분의 2는 7배의 PA 곱하기 PB입니다. PB가 궁금한데요. PA 값은 아니? 알죠? 3분의 1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7 곱하기 PB니까 7분의 3 곱해주는 순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7분의 2입니다.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 3가지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때 확률의 단순 계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9번이었습니다. 11번으로 가지요. 수학 나형을 치러내는 학생들일지라도 수학 가형에 있는 확률과 통계 문제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7월 학력평가에서 가형에 출제된 확률화 통계 문제가요, 더 좋아요. 나형은 억지로 좀 쉽게 만든 느낌이 있고요. 가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 평가원의 출제 기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형 거도 풀어보세요. 특별히 어렵지 않거든요. 나형과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같은 단원에서 조금 어렵게, 같은 내용에서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니까요. 가형에 있는 6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에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은 그냥 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냥 상황을 읽으면서 표에서 비율만 찾으면 돼요. 너 조건부 확률이 뭔지 아니? 그냥 그 정도야. 어느 고등학교 3학년은 전체 학생이 300명입니다. 영화를 희망하는 학생, 그리고 뮤지컬을 희망하는 학생, 이렇게 딱 조사를 한 거죠.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영화 관람을 희망한 학생일 때 주긋고, 얘가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나는 300명 중에 궁금한 게 아니야. 영화 관람을 희망한 학생 중에서 궁금한 거야. 영화 관람 희망하지 않은 학생 90명, 나 궁금하지도 않아요. 얘 필요 없어. 300명 중에가 아니라 210명 중에. 이 중에서 저 뮤지컬도 보고 싶어요 한 학생이 몇 명이니? 그 비율 어떻게 되니? 이런 거죠. 영화 관람을 희망한 학생 중에 그 중에 뮤지컬 관람을 희망한 학생은 90명이에요. 그러니까 210분의 90, 30으로 약분하면 7분의 3이죠. 얘가 정답 4번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문제 고민하시면 안 돼요. 바로 풀어내셔야 되고, 대신에 제가 좀 불안한 거, 이거 풀었다고 해서 나 조건부 확률 뭔지 알고 조건부 확률 다 풀어낼 수 있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부 확률 이제는 이런 패턴 말고요, 훨씬 더 어려운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제가 수능 특강하면서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숙제로도 내어드리고 했던 문제들 꼭 눈여겨보시고요. 13번으로 갑니다.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문제 역시 수학 나형에 출제된 문제보다 수학 가형에 출제된 문제가 더 좋아요. 수학 가형에서는 어떻게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과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얘는 그냥 실생활 활용 문제야. 그냥 기계적으로 표준화만 하면요, 풀어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만 외우고 똑같은 문제 한 3번만 풀어보면요,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한 개의 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64.2,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랬어요. 내가 하나 자동차 배터리를 선택하면 용량이 64일 수도 있고요, 65일 수도 있고요, 뭐 66이거나 62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뽑을 때마다 다르죠. 평균이 64.2인데 표준 편차가 0.4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에서 내가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합니다. 이번에 7월 학력평가에서는 통계적 추정의 이야기가 없어서요, 한 개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9월 모의평가까지 가면 확률과 통계 전범이거든요. 한 개가 아니라 16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100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N개를 선택했을 때 표본 평균인 X바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니 그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한 개만 선택을 했어요. 배터리 용량이 65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당연히 그리고 생각해야죠. 좌우 대칭인 정보야. 평균 얼마? 64.2입니다. 내가 찾고 싶은 건 65 이상일 확률이야. 확률 변수 X가 6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되니? 여기 65 딱 자르고 오른쪽 이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죠. 정규분포에서 이 넓이, 확률 구하라는 이야기는요, 표준화했을 때 결국에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건 뭐니?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64.2에서 오른쪽으로 0.8만큼 가죠. 근데 0.8만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편차 0.4잖아? 아, 표준 편차만큼 한 번, 두 번, 표준 편차의 2배만큼 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표준화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Z가 2 이상일 확률. 근데 확률 주어진 건요, 항상 평균에서부터 시작이죠. 0부터 1까지, 1.5까지, 2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0부터 2까지의 확률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이 사이에 있을 확률 0.477이에요. 당연히 색칠한 부분은 0.5 빼기 0.477이 계산을 하면 0.0228, 정답은 2번이네요. 이런 수준의 정규분포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정기훈 보곡선에서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들까지 가형 출제 문제까지 꼭 같이 살펴보시기 바래요. 단답형으로 갑니다. 단답형 22번 힐링의 시간. 이제 순열의 수, 조합의 수 조금 더 나가면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의 수 물어볼 수 있겠죠. 그냥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7P 2 7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누가 왜 못하겠니? 7 곱하기 6 해서 답은 42죠. 이런 3점짜리 문제는 당연히 10초 만에 풀어내고 넘어가셔야 되고, 다음 확률과 통계 문제는 24번입니다. 이항정리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9월 모의평가 대수능에서 출제될 겁니다. 복잡한 식의 전개식에서 나는 다 전개하지 않아도 특정한 항의 개수만을 찾고 싶어. 근데 이건 기계적으로 외우고 일반항을 외우고 그게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 형상화하자고 했죠. 괄호를 상자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상자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 상자가 5개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상자 안에 들어있죠. 누가? 3x와 1이 들어있어요. 3x와 1이 들어있어요. 3x와 1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상자에서는 하나씩만 뽑아냅니다. 얘를 쭉 다 곱하면 어떤 특정한 항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 3x 몇 개 뽑을까? 1은 몇 개 뽑을까? 얘들은 몇 개씩 뽑아야 되니?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죠. 몇 개씩 뽑아야 되니? 이 창을 찾고 싶어요. 3x를 2개 뽑아야 되죠. 1을 3개 뽑아야 되지. 5개의 상자 중에 어느 2개의 상자에서 3x를 뽑을까? 3x를 뽑을 2개의 상자만 선택한다면 나머지 3개의 상자에선 1을 뽑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상자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예요. 3x를 2번 뽑았으니까 여기 제곱, 1을 3번 뽑았습니다. 3제곱 되겠죠. 5c는 얼마?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거니까 10. 여기에 9x제곱. 2차 항은 90x제곱입니다. 2차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90 되겠죠. 기계적으로 뭐 NCR에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걸 외우지 마시고 상자가 5개 있는데 그 각각의 상자 중에서 3x를 몇 개 뽑을까, 1을 몇 개 뽑을까 이런 걸 사고하는 흐름들이 중요하다고. 왜? 이 이항 분포에서 또 얘네들이 지금 이항 정리의 이야기가 뒤에 가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모양이 또 나올 거고요. 이항 분포에서 모양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들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문제만을 풀어내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다. 그치? 정확하게 냉정하게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나영에서 함께할 마지막 문제입니다. 28번이에요. 28번도 29번도 28번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죠. 29번 수학토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중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사실 난이도는 낮습니다. 함수의 개수가 6월 모의평가의 수학 가형에서 출제되었을 때 가형 학생들이 조금 헷갈리더라고 잘 풀었어요. 근데 풀고 나도 찝찝하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오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아마 이 나영의 28번 문제도요. 보면 이해는 될 거야. 근데 내가 시험 현장에서 저걸 왜 생각 못했지? 그걸 지금 반성하셔야 돼. 그리고 복귀하시고 다음에는 꼭 풀어낼 수 있게끔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오답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쉬운 문제예요. X에는 지금 1부터 8까지 8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 F입니다. 1대1 함수예요. 단순히 우리가 함수의 개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함수의 개수 셀 줄 아니? 함수의 개수 뭐니?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1대1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 등호가 없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뭐보다 더 크다 혹은 뭐보다 더 작다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함수의 개수 혹은 등호가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이런 것들을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요. 뭐 NPR, NCR, NPR, 뭐 NHR 뭐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출제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함수의 개수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세는 뭐니? 그러면 주인공이 누굴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주인공이야.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선택권이 있어요. 선생님 공역에 있는 원소는요. 일반적으로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선택권이 없죠. 그냥 화살표를 받는 거야. 그냥 쏘는 대로 다 받아야 돼. 중요한 건 누구?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어디에 화살표 쏠 거니?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화살표를 어디에 쏠 수 있는데요?
그럼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주면 얘들이 화살표를 뿅뿅뿅 쏘면서 대신에 한 가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계속 전개해 나가는 사고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보세요. 첫 번째 조건 갑니다. P가 소수일 때 FP 뭐예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은 P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랬어요. 소수 누구 있니? 2 있고 3 있고 5 있고 7 있죠. 공역 보는 거 아니고 정의역 보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소수일 때 얘는 화살표를 P보다 작거나 같은 아이에게 쏘아야 돼. 야, 2야 화살표 쏘아봐 이랬어요. 2가 묻지. 제가 어디에 쏠 수 있는데요? 그럼 2가 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1 또는 2. 두 가지 있어요. 야, 3 화살표 쏘아봐. 그럼 3이 쏠 수 있는 건 1, 2, 3 세 개 있죠. 5가 쏠 수 있는 건 1, 2, 3, 4, 5 5개 있고요. 7이 쏠 수 있는 건 1, 2, 3, 4, 5, 6, 7 7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로 해결하면 될까? 안 되지. 왜? 1대1 대응을 세야 되니까. 2가 화살표를 하나 만약에 쏘았어. 썼어. 그럼 3이 고를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예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애 중에 2는 화살표를 하나 받았어요. 얘한테 못 쏘죠. 아, 2가 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그럼 3이 쏠 수 있는 건 화살표 하나 받았을 테니까 두 가지죠. 5가 쏠 수 있는 건 5 이하 중에서 화살표 2개 받았을 거니까 세 가지지. 7이 쏠 수 있는 건 7개 중에 화살표 3개 받았을 테니까 4가지죠. 조건 가를 만족하는 애들 대응만 살펴봐도요. 얘는 48개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뭐가 중요한지 느껴져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니? 그럼 걔한테 인터뷰를 해봐야 된다고요. 야, 2야 어디에 쏠래? 3아 어디에 쏠래? 5야 어디에 쏠래? 근데 대신에 특수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실수하지 않는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아닌 이유. 뭐라고? 2가 화살표를 쏘면 그때 3이 쏠 수 있는 건 하나 줄었을 거야. 그때 5가 쏠 수 있는 건 2개 줄었을 거야. 7이 쏠 수 있는 건 3개 줄었을 거야. 이 사고의 흐름.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요. 문제는 뭐 거의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건 놔봅시다. A와 B가 있어요. 근데 A보다 B가 크대. A가 B의 약수이면 함수값 FA가 F보다 더 작다. 아, A랑 B가 약수면 한글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약수가 화살표 뿅 쏘죠. 그럼 B는 배수잖아. 배수가 화살표를 뿅 쏴요. 배수가 쏜 화살표가 약수가 쏜 화살표보다 작다. 근데 조건 나가 지금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요. 1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1은 2의 약수니까 F2보다 작아야 돼요. 1의 1대 함수값이. 1은 3의 약수이기도 하고 4의 약수이기도 하고 5의 약수이기도 하고 모든 수의 약수이니까 얘가 함수값이 제일 작아야 돼. 아, 1의 화살표가 이미 결정된 거구나 이런 거지. 1은 1에게 화살표를 쏠 수밖에 없어요. 조건 나에 의해서. 2는? 1 또는 2에 쏴야 되는데? 그럼 2도 화살표를 2에 쏠 수밖에 없는 거죠. 3은 1, 2, 3 중에 쏘아야 되는데 1, 2가 다 받았네? 그럼 3밖에 쏠 수가 없는 거야. 아, 얘들은 이미 정해진 거야. 고정. 선생님 5는요? 5는 4나 5 중에 쏴야지. 7은요? 4, 5, 6, 7 중에서 5가 화살표 쏘고 나면 남은 애한테 쏴야죠. 그럼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겁니다. 상황을 하나씩 끊자. 주인공 누구부터? 5부터. 그리고 7이 선택을 하는 거죠.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나 5 중에 2가지. 얘들 111 유일하게 결정되고 끝난 거예요. 5가 결정할 수 있는 건 2가지, 7이 결정할 수 있는 건 4개 중에 만약에 상황 생각해 5가 5에 쐈어요. 그럼 7은 3개밖에 없죠? 3가지. 7이 6에게 쐈어. 이제 남은 거야. 4, 6, 8. 여기에서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건 누굴까? 4랑 8이죠. 여기 있는 4랑 8을 봤더니 4가 8의 약수네. 그럼 4가 쏘는 화살표가 8이 쏘는 화살표보다 함수값이 얘가 더 작아야 돼요. 아, 묶어. F4와 F8을 묶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6은 선택권 없어. 남은 한 개에게 가야 돼. 끝. 가운데만 맞춰주면 끝이네요. 화살표 받을 수 있는 애가 3개 있는데 4가 화살표 쏩니다. 8이 화살표를 쏘아요. 근데 4가 더 작은 애에게 쏴야 돼. 뽑기만 하면 순서는 정해지는 거죠. 3C. 무슨 말? 4와 7을 뽑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4가 4로 8이 7로 남은 6은 하나로 뿅. 각각의 의미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함수의 개수를 셀 때 기본 자세. 인터뷰하자.
인터뷰하자.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니? 6 곱하기 3에서요. 답은 18입니다. 틀린 친구들 많았을 텐데 꼭 다음번에 나온 함수의 개수 문제는 풀어주시길, 맞춰주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6문제 뿐만 아니라 가형에 있는 6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4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분명히 9월 평가 대수능 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때 돼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